사람과 나누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한 권의 책을 통해 탐색하고 알아가는 오다 가다 북카페 진행자 강승모입니다. 와. 그리고 제 옆에 앉아있는 두 분은 오다 가다 북카페 바리스타로 할 수 있죠. 어떤 맛의 커피를 만들어낼지 궁금해지는데 각자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바리스타는 커피향, 커피 맛을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커피를 잘 못 마십니다. 그래 대신 저는 커피 맛 대신에 책의 맛을 좀 알려드릴게요.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에서 글로벌 협력을 전공하고 있는 윤혜원입니다. 아, 책의 맛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그럼 그 옆에 우리 구릿빛 피부에 건강미 넘치는 동렬 씨는 어떤 맛을 전해주실 건가요? 혜원 씨가 책의 맛을 전해주신다면 저는 행동으로 향을 전해드리는 그런 바리스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강동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동렬 씨는 실제 지금 나이가 25이죠. 상당히 젊으신데 네, 나이에 비해 경험이 참 많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도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작은 단체 몇 곳에서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에티오피아 학교에 울타리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도 했었고, 탄자니아의 알비노 아동들한테 교육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도 했었고, 또 라오스에 있는 중학교에 책걸상 교체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했었고요. 월드비전하고 코피온에서 세계시민교육 강사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UN 아카데미 임팩트 어스파이어 한국협의회 부대표랑 글로벌 스튜던트 유니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아닙니다. 저는 좀 라오스에 관심이 많아서 월드 프렌즈 코리아에서 단기 해외 봉사 단원으로 2번 정도 라오스를 다녀왔었고요. 네, 아까 그 중학교도 제가 갔던 그 학교에 직접 했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지역개발 사업을 조금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역량이 좀 더 강화되면은 현지에 가서 사업을 한번 벌여볼 예정이고, 근데 저만 또 이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두 분 다 제가 알기로 다양한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아까 동렬 씨 얘기 좀 더 듣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아까 탄자니아 알비노 아동 교육 지원 프로젝트라고 하신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알비노라는 게 백화병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백색증. 그러니까 탄자니아 하면은 흔히들 흑인들이 산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 거기서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색이 하얗고 눈동자색은 이제 분홍색, 네네. 예. 머리카락색도 살구색, 뭐 이런 그런 분들이 계세요. 혜원 씨도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전 직접 본 적은 없고 알비노 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 친구들 위해서 예. 어떤 거를 그때 지원하는 프로젝트였나요? 그때 이제 그 아이들은 피부가 굉장히 약해요. 멜라닌 색소가 없어갖고 자외선을 좀만 쬐면은 막 피부암에 걸리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피부병에 걸리는데, 그런 햇빛으로부터 차단해줄 수 있는 선크림이랑 선크림. 책 조금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는 아니고 그냥 원래 있는 NGO에 저희가 조금 숟가락 얹은 정도. 겸손하시기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대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저 참 재밌는 일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예. 저는 이 중에서 유일하게 30대입니다만 국제협력단, 즉 코이카죠. 거기 해외봉사단 22기로 파견돼서 필리핀 북부에 있는 라왁이라는 작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온 경험이 있었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봉사활동의 계기가 돼서 완전히 그냥 제 트랙이 바뀌었습니다. 송두리째. 예. 작고 아름다운 마을. 예, 작고 아름다운 마을이 좋더라고요. 큰 것보다. 크고 멋지게 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포인트를 또 찝어주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처음 취직을 했던 게 기아대책기구라는 국제 구호 개발 단체였습니다. 그쪽에 있을 때 베트남, 이집트, 팔레스타인 서안 쪽에 있는 그런 구호 현장에 다녀오기 했었고요. 작년까지는 이제 제 모로코 코이카 사무소에서
제가 또 후배 봉사단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일을 수학양도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냥 가볍게 단순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아유, 고맙습니다. 서로 이렇게 훈훈하게 좋아요. 동생을 칭찬해주면서 네. 또 저만 계속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혜원 씨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선 정말 대단한 분을 같이 함께 한다는 게 되게 영광스럽고요. 아이고. 네, 저는 현재 학교에서 국제개발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저도 직접 발로 뛰는 경험을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진행했던 일은 대학교 선배랑 후배랑 같이 볼리비아의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프로젝트였어요. 네, 홍학의 책장. 네, 맞아요. 아시네요. 네. 홍학의 책장이라고. 이름 참 예쁘네요. 좋아요. 네, 그 볼리비아의 가장 유명한 새가 플라밍고거든요. 그래서 플라밍고. 플라밍고가 홍학이니까 우리가 설립하려는 게 도서관이다. 그래서 홍학의 책장 이렇게 얘기. 정말 1시간을 넘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지은 이름입니다. 이제 정말 이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아. 홍학의 책장. 가치가 있어요. 1시간 그 이상의 가치.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걸 하게 된 계기가 그냥 열악한 교육 환경에 안타깝다 이런 마음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되게 많았지만 수원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네. 또 동료 씨처럼 저도 해외 봉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고등학생 때 처음 인도네시아 해외 봉사를 다녀오고 고등학생 때요. 네, 고등학생 때 정말 일찍 나가셨네요. 네, 운 좋게 그러니까. 다녀오고 많은 것을 느끼면서 진로를 국제개발 협력 쪽으로 정해야겠다는 다짐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는 군대 갔다 오고 이쪽으로 오. 진로를 잡았는데 고등학생 때부터 정말 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많으시군요. 생각자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를 통해서 필리핀 칼리보 지역으로 지역 개발을 위해서 해외 봉사 2번 정도 다녀왔고 제 경험이 막 두 분처럼 화려하고 풍부하진 않아도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 또 겸손히 시작하십니다. 아유. 그 필리핀 칼리보라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보라카이 유명한 네. 관광지죠. 네. 그쪽 가까운 곳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칼리보 지역은 그러면은 관광지하고는 뭐 많이 다른가요? 네, 안타깝게도 칼리보 그 지역에서 주로 먹고 사는 일들이 칼리보에는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공항이랑 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논 밭농사랑 그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보라카이로 가려는 관광객들 운송수단 제공해주는 사업 이런 것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칼리보 시민들이 많이 벌어봤자 하루에 평균 8,000원 정도밖에 못 버는 게 현실이에요. 하루에 8,000원이요? 네, 안타깝죠. 예. 그래요. 우리나라 김포공항 맨 처음 만들었을 때 김포에서 서울 오는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진짜 논밖에 없고 네. 공항하고. 동현 씨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런 시절. 제가 그런 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다들 젊은 시절부터 그 빈곤 약간 그 선진국도 많이 다니긴 했지만 또 제3세계라든가 좀 약간 오지 그리고 흔히 말하는 약간 빈곤 지역으로 많이들 다니면서 또 뭐 본인들이 원하는 일들을 공부하고 직접 또 체험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더 해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오다 가다 북카페 본격적인 게시를 하려고 합니다. 혜원 씨, 첫 번째 시간에 공개할 작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장지글러의 탐욕의 시대입니다. 탐욕의 시대. 이 제목 옆에는 부제로 누가 세계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 이런 강렬한 의문이 적혀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러게요. 누가 이 세계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지 또 무엇이 가난한 자들의 발목을 올가매고 있는지 심도 있게 다루는 책입니다. 그렇죠. 저도 기대가 되는데. 네. 사실 저는 이 책을 재작년에 한번 읽었었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읽게 됐는데요. 동렬 씨는 어떤가요? 네, 저는 1년 전에 그 장지글러 3부작을 처음 접하게 됐었어요. 네, 3부작이라고 하면 뭐 어떤 거가 있나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왜 세계 절반은 굶주리는가? 예. 그리고 탐욕의 시대. 네.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오늘 본 탐욕의 시대 그 중에서 두 번째 책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쵸. 네, 그 말씀인 거죠. 제가
책을 별로 안 좋아해서. 기억나시면 알려주세요. 세 번째 알겠습니다. 네. 아, 황당스럽네요. 평소에 입에 달고 다니는데 그 말에서. 괜찮습니다. 네. 방송이라서. 아, 그래요. 잘 편집해 주실 거예요. 네. 네, 여튼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읽었던 탐욕의 시대라는 책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네, 제가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거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자원들이 모든 인구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객관적 결핍에 시달렸다고 이게 책 중간에 보면 나와 있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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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은 오히려 생산물이 필요를 압도할 정도까지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중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아직도 빈곤에 시달릴까?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네.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도 그게 알았더라면 그쵸. 굳이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모일 네. 일이 없었겠죠.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말이죠. 네. 네. 대개의 경우 그저 기초 자본이 없고 인프라 구축도 미비하고 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로 좀 치부하기 쉬워요. 근데 네. 탐욕의 시대는 그 의문을 좀 명쾌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적 문제만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그런 걸 좀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좀 활발히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초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장지글러의 탐욕의 시대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그런 책입니다. 네, 가진 것 없는 약자들의 삶을 가공할 위력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 장지글러는 그 범인을 바로 지목합니다. 네. 범인은 바로 기아와 부채라고 그렇게 지목을 하는데요. 기아와 부채. 예. 사실 저도 벌써 오래됐지만 해외 봉사를 하면서 그 기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봤었습니다. 두 분도 기아 대책에서 또 그러시겠지만. 일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을 돕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들은 계속 여전히 그 가난에서 네. 빠져서 그쵸, 고통을 그쵸. 당하고 네. 있고 예. 무슨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식으로 얘기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회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밑 빠진 독에는 두꺼비라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두꺼비도 없어요. 이거는. 대책이 없죠. 네. 좀, 예. 그래서 기아 대책이 있는 거죠. 그 논란이 있을 것 아,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제 문제가 특히나 어린 친구들 10살 미만의 이 친구들이 네.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왜 이런 현실들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 이 의문이 많이 들긴 했었습니다. 혜원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한번 장지글러가 조사한 통계를 이야기해 볼게요.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아, 네. 그래요. 아주 깜짝 놀랄 겁니다. 필기해야겠네요. 손가락 꼽으면서. 네. 5초마다 10살 이하의 어린이가 못 먹어 죽어갑니다. 그리고 매일 기아로 5만 7천 명이 죽고 세계 71억 인구 중에서 8억 4,200만 명이 기아 상태입니다. 8억 4,200만 명. 정말 엄청난 숫자죠. 네, 그렇죠. 이 희생자들의 50%는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6개국에서 발생합니다. 이게 50%가 6개국에서 발생한다는 거는 국민이 없어지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완전히 네. 한쪽으로 완전히- 편중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몇몇 나라가 떠오르긴 합니다만 네. 그거는 네.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하지만 네. 네. 그리고 지구상에서 18억이 넘는 인구가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수입에 의존해 극도의 빈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반면 가장 부유한 1%의 인구는 가장 가난한 사람 75%의 수입을 모두 합한 것과 같은 액수의 돈을 법니다. 이게 제가 그냥 보기보다도 가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지금 문제가 있네요. 네. 제가 봉사했던 칼리브 지역이 이제 많이 벌어도 하루에 평균 8,000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고수익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더 심각한 사람들, 전 솔직히 그 8,000원 벌고 뭘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더 심각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 그래요. 장지글러는 이렇게 기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약육 강식의 세계 질서 아래에서 암살에 가까운 기아가 발생하고 있다. 네. 이건 거의 학살이죠, 이건.
장 지글러는 왜 이렇게 강력한 언어 암살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그 유엔 식량기구 발표에 의하면 오늘날 농업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일일 성인 기준 2,200칼로리로 120억 인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 인구가 60억이라고 쳤을 때, 예, 거의 그 지구상의 현재 인구보다 2배가 더 많아진다 하더라도 배고픈 사람이 생겨서 안 될 생산량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식량이 부족하지 않은데 어떤 나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혜원 씨가 어린이들이 이게 그 5초마다 한 번씩. 5초마다 한 명이 죽어간다는 그런 이유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네. 저 혜원 씨 그럼 좀 더 그 내막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장지글러는 기아 문제를 구조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혹시 식량 주권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네요. 네,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식량 주권은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한국은 식량 주권을 획득한 나라라서 필요한 식량을 수입으로 완벽하게 확보합니다. 하지만 UN 194개 주권국 가운데 121개국은 식량 주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산하지도 못하고 사오지도 못하는 형편이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혹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체가 몇 개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자꾸 저한테 어려운 질문 하시는데 저도 사실 맞춰보세요. 사실 저도 사업자긴 합니다. 근데 네. 이런 걸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막 1,000개, 1,500개?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네요. 네, 제가 어제 저녁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체를 네.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예. 상장된 기업만 1,026개입니다. 1,826개. 네. 네. 상장 기업만. 네, 상장 기업만.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죠. 네. 중소기업까지 합하면 우리나라에만 300만 개에 달하는 그런 기업체가 있어요. 네. 근데 세계 194개국으로 치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의 그런 기업체들이 존재하겠죠. 네, 그렇겠네요. 근데 세계은행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세계 500대 기업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뭐 쌀, 재화, 자본 등의 52.8%를 좌지우지한다고 합니다. 500대 기업이요? 왜 이렇게 네. 생각보다 적네요. 그렇죠. 좌지우지. 우리나라 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그런 기업체보다 훨씬 적은 수인데 전 세계에서 전 지구적으로 예. 네, 500대 기업이 지구의 과반을 장악한 그런 셈이에요. 대단한 권력인데요. 네. 그런 대단한 힘으로 그 세계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게 바로 이 500대 기업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기업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그 기아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식량 주식 거래 투기, 그 합법적인 건가요? 네, 뭐 법적으로는 딱히 이렇게 위법한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식량으로 투기라는 게 일단은 네. 위법하진 않다. 네.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네, 네. 네, 그 맞습니다. 이후에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큰 헤지펀드들이 금융증권 거래에서 원자재 증권 거래로 옮겨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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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의 투기에서 천문학적 이윤이 그 뒤로 이제 생겨난 건데요. 밀, 옥수수, 쌀 이런 곡물들의 식량 소비의 75%를 차지하는 주식이잖아요. 네. 네, 네. 네, 오늘도 당장 쌀을 예, 먹고 저도 왔는데. 쌀로 밥 먹고 왔습니다. 네. 네. 네, 오다 가다 북카페 지금 장 지글러의 탐욕의 시대 이야기 중에 기아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식량 주식 투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요. 네. 약간 지금 충격이 좀 있습니다. 그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몇 년 사이에 쌀값이 60%가 넘게 오르고 또 밀값이 2배나 올랐다고 하니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되면 빈민 거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충분한 열량을 섭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네,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세계 도시 거주 인구가 38억 명인데요. 네. 그 중에서 10억 명이 스리랑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은 이들을 비공식 거주민이라고 부르게 되죠.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파키스탄의 카라치, 네, 카라치. 그다음 브라질의 히우데자네이루, 네. 그다음 페루 리마 이런 곳에 있는 슬럼들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큰 은행이 합법적인 투기로 이윤을 만들며 결국 거기에 사는 그 어린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아로 죽게 만드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탐욕의 시대에서 장지글러는 이러한 상황을 갖고 페루에서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책에 나온 구절을 읽어볼게요. 네. 페루의 쌀 저장고에서 해질녘부터 자정까지 어머니들의 긴 행렬이 이어졌다. 쌀 사러 온 엄마들이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한밤중까지 엄마들 중에 1kg이나 아니면 비닐봉지 반이라도 채워가는 일을 못 봤다. 작은 플라스틱 컵을 가져와서는 겨우 한 컵만 사간다. 그리고 집에 가서 불을 지피고 물이 끓으면 거기에 쌀을 붓는 거다. 그 흥건한 쌀죽으로 아이들이 다음날 하루를 더 사는 거다. 시름시름 죽는 거다. 식량 증권 투기가 어린이들을 죽게 하고 있는 것. 이는 사람이 만든 상황이다. 네. 기업들이 식량을 가지고 쥐락펴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또 외채입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54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네. 네, 이들 중 대다수는 농업 국가입니다. 인류의 기원지이자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이집트 문명의 발원지라는 타이틀은 아프리카가 매우 비옥한 토양이었음을 시사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죠. 네. 근데 상당수의 나라들이 아시아로부터 식량을 수입합니다. 네, 240억 달러에 달하는 식량을 수입했고 값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상황인데도 세네갈의 경우 쌀 소비의 70%를 수입에 의존해야 돼요. 아, 네. 70%요. 농업 네.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말리 아시죠? 네, 말리. 모로코 밑에 말리. 말리도 60에서 65%를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서 사와야 해요. 아, 제가 예전에 그 이집트에 출장 갔을 때 네. 그 나일강의 유량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예. 그래서 나일강이 흐르는 그 이제 룩소르라든가 어떤 아스완이라든가 그 카이로까지의 그 루트. 수로가 네. 예, 굉장히 푸르고 흔히 이제 이집트는 굉장히 막 사막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네. 굉장히 그 농업이 발달이 돼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그런데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이 열심히 국민들은 농사를 짓는데 그 왜 식량을 수입해야 되는지 참 의아하게 아이러니하네. 생각되는데요. 네. 네.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아프리카의 37개 국가는 오로지 농사 짓는 국가들인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생산성이 되게 낮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없고 가뭄이 없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물죠. 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아프리카의 1헥타르당 밀수확이 600에서 700kg입니다. 100에서 700kg. 네. 근데 반면 유럽은 1만 kg이죠. 네, 만 킬로요? 10배 정도가 아니라 차이가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거의 한 산수가 안 되는. 네. 아프리카 농부들이 미국이나 프랑스 농부들보다 일을 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뭐 능숙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예. 환경 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원인을 막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하지만 장지글러가 주목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죠. 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네. 그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미국과 유럽 농부들은 국가 지원을 받아요. 네. 도로 설비도 좋고 관계시설의 종자도 선별되고 트랙터 같은 농기구랑 살충제 같은 것도 예. 풍부하게 지원을 받죠. 또 보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다릅니다. 대부분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모두 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현금으로 말이죠. 네. 결국 부채를 상환하느라 돈이 부족해 농업이 장려되지 못하기도 하지만 또 IMF의 구조조정 체계에 보조금 삭감이 있습니다. 아. 네. 개도국이 IMF에게 융자를 얻기 위해선 이런 구조조정책을 따라야 하는데 여기에 보조금 삭감을 예. 이행을 해야지 융자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아. 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 농업 보조금도 농민들한테 보장이 되지 못하고 결국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아, 네. 아무튼간 뭐 국제통화기금 IMF, 네. IMF가 차관을 줘서 개발된 선국의 농업의 산업화를 촉진시켰어요. 네. 그리고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게까지는 해줬는데 네. 예를 들어보면 한 세네갈 같은 경우는 땅콩 농사를 지어요. 땅콩을 지어갖고 프랑스에 식용유 회사를 수출을 하는데 여기서 이윤이 당연히 생기겠죠. 네.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이윤이 IMF로 다시 그 이자 상환합니다. 아, 수익을. 그 수익을 다시 이제 그 돈을 빌려줬다 예, IMF에 그쵸. 고스란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짓게 돈 빌려주고 아. 수출하게끔 해줬는데 아. 거기서 결국 나오는 수익은 다시 IMF로 돌아가는. 결국 IMF 돈을 갚기 위해서 일하는 셈이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뭐 과장을 하자면 그러네요. 그렇게까지 네. 볼 수가 그런 있어요. 셈이네요. 네. 그리고 방글라데시나 뭐 온두라스 같은 나라도 IMF에 굉장히 큰 채무를 지고 있고. 어. 네.
그래서 그 나라의 정부가 부패했든 간에 아니든 간에 이자를 상환하고 나면 자국 내 사업에 재투자할 그런 자본이 좀 서서히 고갈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장지글러는 어린이들이 죽는 이유들이 빈곤이 계속되는 이유가 결국 농산물 덤핑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유럽연합에는 28개국에서 4억 8천만 명이 소속되어 있는데 아프리카로 식량을 매우 값싸게 수출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날 아프리카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농산물은 아프리카 제품들이 아니라 오히려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독일 등에서 나온 채소, 과일, 닭뿐입니다. 아프리카 제품의 반값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살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시장은 외국에서 덤핑으로 들어오는 네. 값싼 농산물에 장악되고 정작 자국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수출하게 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진짜 좀 이상하네요. 네, 이게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세계무역기구 WTO라고 하죠. 네. WTO가 창설되고 자유무역이 급속도로 전개가 됐는데 농업보조금이 폐지되고 또 영농자금 융자도 중단되고 뭐 수출보조금도 철폐되고 뭐 이러면서 자국 내 지원은 줄이고 시장은 넓히고 뭐 이런 게 대규모로 이루어지니까 우리나라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었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한창 그 논란이 네. 있었던 게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기억이 나면 좀 연식이 저는 되신 좀- 건데. 세대라. 아, 그래요? 어. 네. 경쟁력이 좀 비교 여유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시장과 식량 안보는 그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 세계 500대 기업들에 의해서 크게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또 나왔네요. 500대 기업. 네. 아프리카 농부들이 이런 부인이나 아이 할 거 없이 다 그 태양표 아래서 노예처럼 매일 10시간씩 일해요. 이런 그 아동 노동도 많이 문제가 됐었죠. 네. 그렇죠. 그러고도 생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 너무 부당한 것 같아요. 네. 유럽연합의 위원회 내부에서 덤핑을 조직해 자국의 이윤을 챙기니까 결국 아프리카 지역 농사는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파괴되고 그런 농부들은 사막을 넘어 바다로 가서 유럽 변경에 모이게 됩니다. 유랑 농부가 되는 거군요. 네, 유랑 농부가 되죠. 그러다가 뭐 지중해를 넘는 일도 네. 네. 프랑스 가면은 음, 네, 흑인 노동자들 중에 대부분은 그렇게 아프리카 북부까지 올라갔다가 또 바다 건너서 언어는 어차피 과거에 프랑스 식민지였으니까 통한다고. 네. 그럼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저도 이제 모로코에 있을 때 그 네네. 스페인 쪽으로 그 가장 가까운 바다의 길이가 네. 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헤엄쳐서 1시간 정도 가면 된다는 그런 설이 있어서 아 서울 그 많은 모로코 젊은이들이 이제 바다에 뛰어들어서 스페인으로 밀입국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이제 해경에게 발각돼서 다시 추방당하기도 하고 뭐 이제 억류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좀 심각하더라고요. 네. 예. 바다 수영이 참 힘들죠 그게. 혹시 동열 씨 수영 잘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 수영 선수였었고. 아, 오. 여기 또 그 강태환 같은 또 훌륭한 사람이 또 있었고. 그냥 군대를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아, 뭐 그러시면 대단하네. 뭐. 근데 모든 해병들이 수영을 다 잘하지는 않더라고요. 아, 여튼 바다 수영이 저희 훈련에도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이게. 그냥 수영장에서 1시간 수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쿠바도 이제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잖아요. 네, 네, 쿠바는 맞아요. 약간 다른 상황이긴 한데 어차피 막 이런 공산주의 체제에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해도 결국에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적고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적으니까 그걸 쫓아서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네. 사람들이 많다 해요. 근데 네. 대부분이 총살되고 막 실종되고 네.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네. 그 유랑 농민이라는 게 사실 농민이 농사를 뭐 지어서 돈을 못 벌면 네.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또 그렇죠. 안타까운 수영 선수처럼 이렇게 막 수영 선수도 아닌데 막 네. 바다에서 네. 수영해서 건너가야 되고 안타까운 예. 상황이죠. 생존을 위해서 결국에 예. 이것도 하나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실 그 유럽 연합 그 EU가 굉장히 이제 멋있게 들리는데 사실 그런 좀 외부에서 음흉한 비열한. 예, 네. 지금 하고 아니, 있다는 너무 네, 강력하게 나갔나? 예 제가? 드네요. 참 네. 안타깝습니다. 아까 동열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럽의 하층민을 이루며 이런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흑인 노동자들,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이런 과정으로 많이 유입되는 거죠. 네. 네. 그 사실 그 국민들은 그렇다고 하고 가난하더라도 결정권은 그 각 그 나라의 정부가 다 가지고 있을 그렇죠. 텐데 그러면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어떤 보호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아, 이게 사실 부패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부 정부들은 좀 무기력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뭐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뭐 대륙이 무관하게 말이죠. 네네. 그래서 최근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 공장들이 주로 아동들하고 여성들을 고용해서 법정 최저임금을 밑도는 그런 한 달 유로로 치면 12유로. 12유로. 네, 12유로를 한 달에 말씀이죠. 네, 한 달에 월급이 12유로예요. 그런데 위생 규정도 안 지키고 노조 설립도 금지하고 죽은 양이 줄면 수익이 주니까 이제 인건비에서 해결하려고 인건비를 줄이겠다. 해고를 또 합니다. 아. 근데 또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이슬람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보다 또 임금도 또 저렴하고 네. 그래서 주로 아이들하고 여성을 고용하는데 예. 작년이었죠. 2013년 4월 네, 방글라데시의 사바르라는 지역에서 라나 플라자라는 봉제 공장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아. 네. 뉴스에서도 나왔었죠. 네, 인터넷 최근 검색에도 그렇죠. 치면은 꽤 네. 많이 수두룩하게 나오죠. 음. 거기서 한 1,130여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사상자가 아니에요. 사망자만 네. 네. 1,130여 명. 네. 그리고 2,5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었어요. 음. 그래갖고 이 건물은 뭐 하는 건물이었냐면은 다국적 의류 기업들의 하청 공장 단지였습니다. 네. 네, 그래갖고 다국적 기업들이 여기에 몰리니까 막대한 자본들이 불러들이겠죠. 네. 그러겠네요. 그래갖고 정부로서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제 자본 하나하나가 귀하니까 매우 귀중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규제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뭐 혜택이라든가 규제 완화, 우리나라도 요새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데 아, 특혜를 주고 눈 감아주는 예, 거군요. 그렇죠. 그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뭐 안전 같은 거에서도 사건 후에도 네. 그냥 권고 조치 정도만 하고 구속력 있는 그런 법안을 어떻게 막 하지는 못했어요. 아, 왜냐면 당장 자국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 기업체들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나라가 운영이 안 되니까. 참 여전히 그 문제가 많네요.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갖고 결국 정부에서는 뭐 아무 지원이나 뭐 보상 아니면 배상 이런 것도 받지 못하고 잊혀질 뻔했었는데 또 세계 4대 다국적 의류 브랜드인 H사가 있어요. 네, 알고 네. 있습니다. 예. 네, 아실 거예요. 검색하면 바로 명동에 네. 있네요. 네, 그래요. 매우 큰데 이 회사의 소비자들이 단결을 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피로 짜여진 옷을 입고 싶지 않다. 차라리 상품의 가격을 올려라.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뭐 그런 식의 이제 불매 운동 아닌 불매 운동을 이렇게 펼쳤었고요. 예. 결국에 H사는 입주 기업 중에 최초로 구속력 있는 안전 협약에 서명을 날인했습니다. 아, 네. 네. 쾌거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뭐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변화가 없고 아, 실제로 뭐 구속력 있는 안전 협약이라고 하지만 협약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달라진 건 없다고 그러네요. 아직은 명목상으로밖에 남아있질 않는 거네요. 네, 근데 서명을 이러다 뭐 불구하고. 잊혀지겠죠 또 네. 누군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 네. 어쩌면 정부 관료 입장에선 이런 다국적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셨는데 동료 씨가 책에서 나오는 이런 부패한 관료 콤프라도르의 전형적인 행동으로도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내판상인이라고도 하죠. 네. 네. 그런데 만약 제가 국가의 경제 성장을 책임져야 하는 관료라면 눈치를 볼 것 같아요. 혹시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약자로 FDI라고 하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외국인 직접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경영 참여 또는 뭐 그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단순 투자와는 구별되는 어떤 더 그런 참여를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예. 계시죠? 네. 예, 포털 사이트 찾아봤습니다. 제가. 예. 멋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 용어는 조금 생소하지만 사실 청취자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FDI가 단기적으로라도 이런 개도국의 GDP 지표를 높여줄 수 있는데 이런
그 문제로 인해 이런 사건으로 인해 형벌을 한다면 관료의 입장에선 국내에 있는 FDI가 다 빠져나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개도국 내의 인권이 부족하다는 것, 인권에 대한 의식이나 법,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죠. 또 인권이 먼저인지 아니면 경제 성장이 먼저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합니다. 네. 파이가 먼저냐, 디스트리뷰션이 먼저냐. 네. 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 오다 가다 북카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장 지글러의 탐욕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기업도 그렇고 또 정부도 그렇고 탐욕이란 단어가 딱 어울립니다. 무엇이 가난한 아이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 라는 질문에 딱 들어맞는 내막들이 하나하나 공개되고 있는데요. 네. 장 지글러가 암살에 가까운 기아가 발생했다며 기아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논하고 있으며 가난한 나라가 진 외채 혹은 부채는 악성 종양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장지글러의 시선이 약간 굉장히 자극적이기도 하죠. 네. 장지글러는 한 나라의 국민들을 노예 상태로 만들어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뭐 기관총이나 이런 군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무기가 필요하지 않다고요. 네. 오로지 부채가 그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교묘한 폭력을 자행하는 부채 때문에 5초마다 10살 미만의 어린이 한 명이 죽어가는 것이죠. 구조적 빈곤의 악순환으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이 탐욕의 시대를 통해서 세상에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부채에 의한 빈곤의 악순환이 꼭 가난하고 개발이 덜 된 곳,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죠. 네. IMF 때 이제 우리나라도 국가 채무가 산더미처럼 늘어나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빈곤을 부르는 이 부채의 멍에서 벗어나 보자 해서 뭐 근무호기 같은 것도 했었고 예, 저도 뭐 그렇죠. 돌반지 이런 거 부모님이랑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채무 변제와 이자를 갚기 위해서 갖은 각고 분투를 네, 뭐 네. 정부 차원에서 뭐 예. 지자체 차원에서 시민들 다 같이 했었는데 거대 다국적 기업들을 위해 존재하는 세계화 지상주의자, 뭐 신자유주의자도 네, 하죠. 신자유주의자. 네. 이분들이 실속 있는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거나 외국에 판매할 것을 그렇게 종용하고 군대 무장을 위해서 외국에서 막 무기를 우리도 계속 구입해 오잖아요. 네, 근데 네. 그 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 그런 무기를 구입해 오기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죽음을 불러오는 이런 부채를 증식시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부채로 이득을 보는 거는 과거 식민지 시대 때부터 지배계급으로 군림해온 극소수의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외판상인 콤프라도르. 네. 네요. 이들이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는 대형은행과 다국적 기업 그리고 또 외국 정부에 의존적인 그런 풍토. 예, 사대주의 같은. 네. 네. 과거 조선시대 때 네. 사대주의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좀 있는데 사대주의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좀 예. 그렇죠. 네, 국민들을 속이고 기득권을 또 세력을 그들의 자기들만의 이권 그런 권익을 놓지 못하고 그런 것만 이렇게 계속 보장하려고 예. 그러는 그러니까 너무 또 제가 편파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순간 좀 이렇게 발끈했는데 네. 예. 그 잠깐 그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국민들은 여전히 그 아픔을 겪지만 여전히 그 돈과 이권을 누리는 것들이 바로 이 콤프라도르라는 그 계층이군요. 네. 그래서 장지글러는 이렇게 말하죠. 제3세계 국가 대다수는 거의 전적으로 콤프라도르 계급의 이해관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 부채는 외국 채권자, 즉 다국적 금융자본이죠.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현지 지배 계급에도 수많은 이익을 주고 있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기서 그 국제통화기금 그 IMF의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네. 예. 국제통화기금 그는 사실 세계 무역 안정을 위해서 설립한 국제 금융기구인데 맞아요. 장 지글러의 시선으로 보면 아까 말한 그 악성 종량과 같은 부채를 이용해서 투기를 일삼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보증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농사 지으려고 돈 빌려줬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자기네가 이자로 또 가져가는. 네. 네. 그러니까 IMF가
본래 목적은 세계의 경제 번영을 가져오는 것인데 이 역할이 약간 왜곡돼서 이런 악순환을 결국 결과적으로 가져왔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IMF가 근데 꼭 그렇게 나쁜 일만 네. 하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네. 굉장히 그 그냥 좋은, 그렇다고요. 네. 저 가고 싶어하는 직장 중에 높은 순위에 있더라고요. 아, IMF가. 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장 지글러 역시 그 죽음으로 내몰린 국제법이라는 표현을 또 한번 책에서 언급을 했는데 네. 국제법이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합니다. 장 지글러는 이 책에서. 사실 국제법이라는 거는 그 요즘 같이 국가 간의 관계가 복잡해진 그런 상황에서 꼭 필요하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가끔씩 국제법이 강대국의 입장 대변을 위해서 교묘하게 이용되기도 한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네. 최근 화두가 되었던 사례를 들어보면요. 네. R2P, 즉 Responsibility to Protect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보호 책임이에요. 발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R2P가 있는데 이 리비아 사태에 유엔이 개입한 경우도 R2P에 따른 결과입니다. 네. R2P는 국가가 대량 학살, 전쟁 범죄 등의 비인도적인 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때 국제사회가 대신 그 국가의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런 컨센서스입니다. 아직 국제법이다 아니다 컨센서스다 이런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데 네. 현재 방송에서는 컨센서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 리비아 국가원수였던 무아마르 카다피가 석유 자원을 국유화하고 외국 석유 회사들을 다 추방하면서 이런 이권 손실로 이를 갈던 미국이 미국만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뭐 프랑스도 있고. 네, 프랑스도 있고 여러 강대국들이 R2P를 들먹이면서 군사 개입을 합리화시켰죠. 아하. 네, 비슷한 사례로 시리아 사태에 대해 R2P가 개입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 시리아 사태에 대해선 R2P는 적용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네. 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거부권이요. 네, 거부권. R2P를 하려면 이제 의결에 붙이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시리아의 경우에 그 두 나라가 거부권을 예. 행사한 거죠. 네. 그래서 194개 그 유엔 가입국이 있죠. 네. 이 중에서 그 꼴랑 너무 과한 네. 이 194개국 중에서 단 두 나라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고 해서 아니 나머지 190 몇 개 국가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 두 나라는 바로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라고 하죠.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그 거부권 단 둘이지만 나머지 190 나라를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네. 힘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안보리죠. 네. 네. 안보리는 이제 5개 상임이사국하고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네. 구성이 되는데 이제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승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이제 인정이 됐고 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장제스의 중국이었으나 이제 네. 장제스 때만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본토가 계승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네. 이 상임이사국 같은 경우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안건의 가결 요건이 이 5개국, 10개국 해서 15개국 중에서 9개국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상임이사국은 반드시 다 찬성을 해야 돼요. 네. 거부권이 한 표라도 있으면은 그 안건은 부결 처리가 됩니다. 만장일치제군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 5개 국가에 있어서는 만장일치가 있어야. 네. 그럼 9개국이 찬성해야 한다는 건 그럼 5개는 안보리는 찬성을 해야 되고 네, 반드시. 나머지 10개 비상임 중에서 네. 4개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그런 그쵸, 그쵸. 구조네요. 네. 예. 그래서 상임이사국 5개국이 다 반대하고 나머지 10개국이 다 찬성을 해도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10개인데 원래 조건은 맞는데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이 5개 강대국들이 국제사회에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권을 차지할 그런 상황이에요. 네. 네, 시리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시리아 때는 이제 러시아 그리고 중국 두 나라가 이제 그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R2P가 성립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시리아는 강대국이 그 목말라 하는 자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딱히 R2P를 적용할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죠.
시리아에서 챙길 이권이 없으니까 구태여 군사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개입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견 때문에 네네. 논의가 적용되지 않은 거죠. 예. 물론 유엔 안보리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상황의 본질을 파고 보면 결국 전쟁에 대한 개입과 중재까지 강대국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강대국이 믿지는 장사를 할 리는 없는 네. 그런 고귀하신 분들이니까. 네, 장지글러 교수는 탐욕의 시대에서 이러한 현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94년도 4월부터 6월 사이에 르완다에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르완다는 후투족이랑 투치족이랑 두 부족이 살고 있는 그런 국가인데요. 네. 이제 두 부족 간에 이제 마찰이 생겼죠. 그래갖고 이제 구릉지대에서 정규군하고 뭐 용병들이 이제 투치족 어린이를 죽이고 또 뭐 성인 남녀들 상관없이 너나 할 거 없이 정권에 대항하는 그런 후투족들하고 뭐 모든 투치족들을 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관련한 영화도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호텔 알고 르완다죠. 계시나요? 네. 네, 호텔 르완다. 호텔 르완다. 네, 예. 거기 주인공이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 주인공 친구 흑인분 네, 네, 로도스 돈 중령으로 던치들. 나오는 네, 네, 네. 그분이 이제 여기 주연으로 열연을 해주셨었는데 예. 그 영화를 꼭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영화가 좀 이거 내용을 좀 잘 묘사를 했는데 네. 이거 보셨어요? 네, 많이 봤죠. 몇 번 보셨어요? 한 5번 5번. 애들한테 권유도 하고 집에서 혼자 보고 동아리나 학회 그렇죠. 이런 데서 동아리. 보고 동아리에서 한 번, 학교에서 한 번, 또 다른 동아리에서 또 2번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도 한 6번 본 것 같아요. 아, 예. 예. 여튼 보면은 이렇게 같은 국가 내에서 민족은 물론 다르지만 이렇게 막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이 있었던 영화인데 예. 이 사건이 프랑스, 이집트, 남아공, 벨기에, 중국 등이 연루가 돼 있어요. 이 나라들이 제공한 그런 외채하고 무기가 사용되었는데 이제 이집트의 무기 제공 그런 게 있었고 또 재정적인 지원은 프랑스에서 받았습니다. 미테랑 대통령 시절에. 네. 그리고 이 프랑스에서 받은 돈으로 이제 93년부터 94년까지 50만 점의 칼을 중국에서 사들였어요. 끔찍하네요. 네. 아우. 그래갖고 이 대학살이 자행되는 가운데서도 프랑스에서 돈을 계속 빌려주고 이제 칼은 계속 르완다로 물밀듯이 들어온 거죠. 중국에서. 정말 역설적이네요. 이뭐 중국, 프랑스, 벨기에 다 국제 협력을 네. 그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또 최전선에 서 있는 나라들 네.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이 우리의 그 선두주자들. 예,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나라들이 또 무기를 공급하는 네.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참 예,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내란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이렇게 어떻게 잘 추스려서 르완다에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어요. 네네. 이 정권은 참 어이가 없게도 이제 그 문제를 발생시켰던 데 들어갔던 그 10억 달러가 넘는 외채를 고스란히 이어받았습니다. 이 외채가 어디 썼던 외채냐? 방금 말씀드렸던 그 칼도 사고 뭐 총도 사고 했던 네. 그 자기 어머니, 뭐 아버지, 형제, 동생, 뭐 자식들을 죽이는데 사용된 그런 무기를 사기 위해서 끌어들인 그 외채를 갚는 거는 이제 그 뒤에 수습하려고 들어선 정권이 그걸 갚는 거죠. 그런 걸 두고 불쾌한 채무, 뭐 부당한 채무라고 채무. 네, 말하는 맞아요. 용어가 네. 있습니다. 네. 아, 진짜 불쾌하네요. 네, 아니, 불쾌한 왜- 일이죠. 아니 이게 예. 말이 되는 소리예요. 결과적으로 그 국민을 죽인 돈인데 네. 그거를 갚아야 그러니까요. 하는 외채로 남는 거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무기를 살 돈을 줬던 사람들에게 다시 그 채무를 갚아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좀 네. 뭔가 비인도적인 예, 아주 돈은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불쾌하네요. 네. 그랬고 이 새 정권이 채권단한테 그래갖고 저희와 똑같은 그런 감정을 느꼈겠죠. 네. 그래서 부채 상환 중지랑 뭐 무효화 이런 거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IMF나 뭐 월드뱅크가 주도한 채권단은 협력 자금 공급을 끊거나 르완다를 재정적으로 세계로부터 고립시키겠다고 네. 어우. 겁박했어요. 겁박. 협박이네요. 네, 이게
사극에서 보는 그 겁박, 나를 지금 겁박하느냐, 딱 그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갖고 세계로부터 고립시키겠다고 이렇게 해서 대학살의 부채 무효화를 거부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래갖고- 르완다 입장에서. 예. 아니 물론 뭐 돈 빌려준 건 아깝지만 참 저는 이해를 또 못하겠는데, 하여튼 이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르완다 농부들, 그리고 모진 집단 학살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그런 농부들, 아니면 뭐 팔 한쪽 다리 한쪽 이런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 동족이 죽이는 데 드는 비용을 빌려준 외국 은행한테 이제 빚을 받기 위해서 매달 이제 등골이 휠 정도로, 등골 브레이커들 등골이 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또 르완다가 많이 급부상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참 다행히도. 웃으면 안 되는데 동현 씨가 재밌게 말씀하시니까. 아 네, 이게 내 근데 머릿속에 너무 들어가네. 우울한 얘기라 네. 진지하게 얘기하면 네네네. 좀 너무 좀 화가 납니다. 네. 네. 잘 정리해. 잘 정리해 주신 부분, 그 르완다 사태에 대한 그 부분, 또 부당한 채무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네. 그 사실 그 이런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부채가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 듯합니다. 네. 네. 부채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불거졌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IMF와 월드뱅크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HIPC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네. 한국말로 하면 외채 과다 최빈국 이니셔티브를 시행했습니다. 외채 과다 최빈국 이니셔티브. 네. 그게 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외채 과다 최빈국에 속하는 국가의 부채를 탕감해주거나 아니면은 경감시켜주는 것, 이런 체제인데요. 이것마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부채를 경감시켜준다고 해도 결국 이런 외채 과다 최빈국은 상환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채를 경감시켜줘도 갚지 못하는 현실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네, 뭐 IT를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T가 여러 번 자연재해를 겪었고, 뭐 국제사회에서 뭐 퓰리처상도 탔던 것 같은데, 네네. 그 사진이 예. 네. 여러 번 그렇게 악화되고 점점,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 선심 쓰듯이 부채를 막 많이 경감을 시켜줬어요. 매우 감사하게도. 예. 하지만 IT는 여태껏 이자 원금 말고 이자 상환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떡하나. 아니 원금만 뭐 이렇게 삭감해줘야 뭐 이렇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자도 지금 못 내고 있는 판국에. 깝깝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 이자 상환, 제가 예전에 기사를 본 적 있는데 뭐 프랑스나 이런 국가에서 자기네들이 제공한 외채를 삭감해줬다, IT를 위해서. IT의 재난 복구에 이바지하기 위해 삭감해줬다, 이런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생색의 이런 생색이 저는 생색이었구만요. 무지막지합니다. 네. 슬프네요. 네. 결국 홍보로 넘어갔군요. 네. 개도국의 부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학자가 있는데요. 네. 책 Making Globalization Work라는 책을 쓴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예요. 그 노벨 경제에서 타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예. 이 교수는 이 Making Globalization Work라는 책에서 Work에서 채무국이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채권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원한 주장이네요. 네, 상환 능력이 없다는 거 알면서, 돈 없는 거 알면서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빌려준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IMF는 개도국의 취약한 경제를 서포트해주기보단 개도국에게 돈을 빌려준 서구 민간은행, 투자자 등의 돈을 채무자가 상환할 수 있도록 독촉하거나 구조조정을 취하는 방식을 이용해 그런 민간은행, 서구 외채를 제공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뭐 대부죠, 대부. 네, 뭐 대신 돈 받아주고 떼인 떼인 돈 받습니다. 그 대부가 그 대부예요. 그 대부는 아니지만. 네. 사실 근데 또 채권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본인들의 돈이 나가서 그거에 대한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혜원 씨는 일단 그 조지 스티글리츠 교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조지프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IMF가 제시하는 구조조정책은 강대국의 신자유주의를 따라가기 위해 하나의 패키지로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패키지를 내수시장도 불안정한 개도국에 그냥 그대로 들이박은 거죠. 근데 경제가 오히려 악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아르헨티나, 뭐 볼리비아 등의 남미 국가도 이런 부작용을 겪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개도국의 발전은 도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말 깊이 들어갈수록 답이 안 나오네. 네. 아, 이건 뭐 말을 않겠습니다. 네. 어떡하죠? 네. 하지만 해결책은 있는데요. 탐욕의 시대에서도 장지글러 교수가 제안하고 있고 개발 원조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IMF가 본래 목적대로 그런 세계 각국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서구의 경제적인 번영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다 가다 북카페 오늘 첫 번째 시간 장 지글러의 탐욕의 시대 가지고 여러 가지 기아 문제와 네. 또 어떻게 하면 빈곤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외치 덕분에 네.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 주 시간에 다시 한번 두 분과 함께 만나서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와.